안녕하십니까.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박시영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개혁 정치인, 외압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용감한 정치인 김우겸 의원을 모시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 참 쑥스럽네요. 응원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후원에 다 찼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온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치인의 삶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욕먹으면요 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도둑질, 취재, 탐사 해오던 일을 제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 보좌진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왔고 탐사, 폭로 이렇게 좀 센 사람들하고 붙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를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그로기 상태에 몰릴 정도로 많이 매를 맞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100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남는 장사다. 저한테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우리 당과 진보 개혁 세력을 위해서는 남는 장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맷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상대 정당 쪽에서는 김우겸 의원이 아마 눈에 가십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겨레 기자 출신이시죠? 네. 한겨레 기자로 시작을 한 셈이죠. 네. 그전에는 학생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네. 옥고도 치르셨죠. 지금 제일 왼쪽에 확성기 들고 있는 게 전데요. 1985년도에 민정당의 중앙연수원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가락동에 있었는데 네. 점거 농성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4학년 때인가요, 그러면? 네, 85년 제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 심지어 불까지 지르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한 2년 반 정도 살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정당하고는 악연이 있는 거죠. 네. 그랬다가 나중에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후속 정당에 출입을 하고 또 다른 인연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주로 정치부 사회부 어디에 소속돼 있었습니까? 초년병 시절에는 사회부에 주로 있었고요. 넘어가면서는 이제 정치부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노태우 구속될 때입니다. 바로 뒤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몇 년 동안 그러면 하신 겁니까? 제가 90년에 입사를 했다가 2017년에 나왔으니까요. 만 27년 꼬박 채우고 나왔습니다. 온 청춘을 한겨레 다 보냈네요. 네. 한겨레 기자 시절에 특종도 많이 하고 또 유명한 사건들을 주로 많이 취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긍심을 느끼는 건 역시 최순실 특종이었던 거고요. 2016년 9월에 대한민국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순실을 한겨레 일면 톱으로 쓰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포문을 좀 연 셈이죠. 한 40여일 동안 한겨레신문 일면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순실을 다뤘어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JTBC의 태블릿 PC로 뻥 터지면서 촛불로 이어지고 정권 교체가 된 게 제일 제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건 자랑이라기보다는 좀 아프고 저한테 상처로 남는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저게 이제 제가 한겨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사건이 터졌어요. 91년 5월 18일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때 병아리 기자였는데 강기훈 유서대필의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발이 땀이 나게 열심히 뛰고 포기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이제 뒤늦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고 억울함을 풀고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저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그냥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이제 제일 마음이 아팠고 그게 이제 검찰이 한 짓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국가 폭력의 희생자였죠. 그렇죠. 네. 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인격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없는 사건을 완전히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룰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저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랄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그 피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김우겸 의원님은 그러면 어떤 세상을 좀 원하십니까? 그건 너무 거창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참 어렵네요. 큰 건 아니고요. 힘있고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것만은 없는 세상. 제가 하여튼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자 생활 27년 하시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탁이 됐죠. 어떤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까?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밤늦게 12시 1시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참모 중에 한 분이 밤늦게 전화를 했어요. 대변인이 지금 비어있다. 근데 대변인으로 김우겸을 시키자는 게 문재인 당선자의 생각이시다.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마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됐는데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혁명정부잖아요. 네. 그냥 평상시의 정부도 아니고 그래서 혁명정부에서 한번 가슴 뛰는 새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불러주신다는데 그것 또한 가슴 뛰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변인으로서 일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때가 아마 저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다 같이 가서 투표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차 한 잔 마시는 때였는데 이때 뭐 압승을 했죠. 저 때는 정말 일 자체가 재미있었고 하루하루 출근을 하고 싶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잘 나갔잖아요.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고 이럴 때 누가 출마를 할 건지 한다면 어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대통령과 함께 순장을 하겠다. 이른바 순장조를 제가 먼저 이제 손을 들고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고 싶었었죠. 순장조라고 하면 임기 끝까지 네. 모시겠다. 나오겠다. 뭐 청와대를 나오겠다. 네. 그랬었는데 제 흑역사의 그 흑석동 집 문제가 터지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는 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생활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제가 명예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든 거였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미 많이 갖췄죠. 뭐 학생 시절부터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정의에 늘 앞장섰었고 또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또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정무적 감각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준비돼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단순히 그냥 명예회복 차원은 아니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기자로서도 활동을 해보셨고 또 청와대에서 정치인으로서 청와대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도 해보시는데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니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다음에 대변인, 그다음에 국회의원. 직업이 3번 바뀐 건데 대변인 시절이 제일 비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7, 8년 동안 하면서 기자적인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게 있었어요.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은 저 문 뒤에서 커튼 뒤에서 무슨 이야기 하지?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보여주는 건 다 끝난 뒤에 공개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내가 역사의 현장에 있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네, 그럴 때마다 받아 적으면서 야 이게 일면톱이네. 이것도 일면톱이네. 그렇게 받아 적어서 이걸 또 국민들에게 알릴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건데요. 더 그런 이유는 대변인을 하자마자 진짜 며칠 안 돼서부터 평창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고 우리 역사에서 보기 힘든 평화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1년 제가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이 거의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문이 닫히는 그 기간하고 또 거의 겹쳐서 제가 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 가슴 벅찬 역사적 현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값지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때 친절한 대변인이었습니까? 기자들한테? 아니요. 제가 불친절하고 까칠한 대변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조선일보와의 악연이 그때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잘 풀려야 되는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특히 조선일보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재를 뿌리는 그런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대변인이라면 뭐 그런 기사가 나도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네. 아니면 부드러운 말투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평상시의 대변인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팩트 확인을 하고 조선일보가 이러이러한 데 대해서 오보를 했다. 그리고 네.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정면 돌파하는 방법으로 대변인을 지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하고 네. 제가 사이가 안 좋았죠. 지금도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무, 꽃 이걸 참 좋아하십니다. 나무에 비유를 하자면 큰 낙낙장성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좀 쉬고 싶을 때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옛날 노래가 생각도 납니다. 그루터기 뭐 이런 노래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멀리 진짜 저 산골짜기 있거든요. 네. 저기에 가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기여도 중심적인 추가 돼서 평형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또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아까 네. 메마른 황무지에서 겨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같은 느낌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지가 그렇다는 거죠. 네, 처지도 그렇고. 뭐 전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당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살아온 과정을 이제 보면서 동갑내기여서 갖는 또 그 느낌이 또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초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10서너 살 때부터 공장을 다니는데 처음으로 배운 노래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 처음에 배운 노래다. 근데 네. 그 노래를 배우는 과정이 책에 써 있는데 제가 그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그 나이에 뭐 했지? 그 나이 때 공장에서 밤샘 야근을 하면서 집에 못 가고 공장 바닥에서 자면서 그 밤에 떠난 여인을 배웠다고 했을 때 딱 그 나이에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항상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력고사 점수예요. 같은 날 시험을 본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85점을 받았다고 점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300점 만점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340점 만점이었는데 아마 역대 학력고사 아마 수능까지 치더라도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몇 점이었습니까? 그걸 먼저 까야지. 그건 비밀입니다. 그걸 까야지. 근데 이재명 대표보다 못 맞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85점을 맞아서 중앙대법대 4년 장학금을 갔다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이 점수를 맞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 네, 혼자 공부해서. 그것도 공장에서 낮에 네. 일하고 밤에 네. 틈틈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갑내기로서 느낌이 남달랐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활약번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조국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등 뭐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는 왜 이재명이 됐을까? 그 시대적인 과제를 안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학교를 간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좋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기 일을 해온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성장을 해와서 올라간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과제, 이 시대에 왜 이재명을 선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좀 건방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동갑내기로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낙낙장성 밑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재명한테는 좀 물도 좀 주고 걸음도 좀 주고 싶고 그런 좀 짠한 마음 이런 것들이 두 분을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휘하의 무리들, 정치 집단. 이게 저는 뒷골목 깡패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압니다. 뒷골목 깡패들. 왜 잘하냐면 제가 아까 징역을 2년 반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났구나. 징역 사는 동안에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이 바로 제 옆방이었어요. 그 속성을 어느 정도 압니다. 뒷골목 깡패 집단들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식구와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막 그런데 우리 식구가 아니면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모,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와 같이 했던 이런 윤석열 사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자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하죠. 그런데 딱 그걸 넘어서는 순간은 모두 다 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이러한 논리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폭력성과 난폭함을 막 거침없이 드러내고 흉포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편을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깡패 집단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을 요즘에 이제 공포 정치다. 네네.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목표나 지향점이나 있을까 싶고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노회찬 의원님이 했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고 딱 10,000명만 평등하다. 이 얼마나 참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이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딱 그냥 10,000명만 잘 살고 잘 먹는 나라. 그걸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법인세 25%를 22%까지 낮추자. 이게 지금 딱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부동산 특히 종부세 문제라든지 딱 10,000명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양심의 손을 놓고. 양심 손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한번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먹 다짐은커녕 누구한테 제가 주먹을 날리거나 뺨 한 대도 때려본 적이 없고 말다툼도 한번 안 했는데 쌈딱이 돼버렸죠. 그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평소에 좀 얌전한 사람인데 좀 욱하는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러는데 불의를 보면 좀 못 참는 스타일이죠. 보통 어떤 분들하고 주로 친하게 지내십니까? 하여튼 두루두루 그래도 잘 지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제가 분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회주의적인 사람, 자기 걸 너무 잘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좀 싫어해서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동료 의원들은 김우겸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겸 의원 옆방 동료 우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우리 김의겸 의원은 강직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직 기자답게 예리하고 근거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직하고 정의로운 품성에 또 그 예리한 분석력과 문제제기 능력 때문에 권력자들이 제일 미워하지요. 고발도 많이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협과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옆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김의겸 선배님 기자 시절부터 쭉 알아왔던 선배님이고 그다음에 기자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열정이나 성실성을 의정 활동에서도 절대 그 변하거나 줄어들미 없이 항상 불태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늘 회의 때마다 그냥 허투루 넘기시는 법이 없이 항상 그 정보 수집이나 자료 수집에 늘 열심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성과도 내시고 한 점들을 본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의겸 의원님께서 요즘 좀 그 힘들어 하시지 않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힘들어 하는 쪽은 오히려 저쪽이죠. 이제 겁이 나니까
또 불안하니까 김의겸 의원님한테 어떤 공세를 집중하거나 언론을 동원한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면이 보이는데 항상 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의정활동 잘 수행하실 거라고 믿고 또 능히 그렇게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모습 변치 않으시고 지치지 말고 늘 열정적인 모습 잃지 않으시기를 믿고 또 기대하고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것 같지만 또 나름 또 유머가 있어요. 그 나름의 그 코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응하면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하고 정확하게 외곽 내유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같이 지냈던 사이여서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남다른 애정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냥 왠지 더 속상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가족이니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향 마을에 있는 여동생이 서울로 유학 간 오빠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 경제도 많이 어렵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또 저출생 문제 말로만 심각한 게 아니라 곧 조금 있으면 굉장한 위기로 다가올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또 여러 부딪힘과 또 등락이 있겠지만 늘상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만큼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경주마처럼 앞으로 달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세 분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분은 한결같다, 초지일관. 두 번째는 강직하고 정의롭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력이 예리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강 내유의 스타일이다. 좋은 말만 골라서 그러니까 딱 했는데 근데 그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요. 네. 외강 내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외유 내강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는 딱딱하고 차갑고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게 네. 더 우선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언론 개혁에 굉장히 앞장섰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좀 꺼냈죠. 어떤 그 언론 개혁 이슈가 있었나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묵가지를 다량 배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새벽에 찍어내자마자 그걸 바로 폐지 공장으로 가지고 네. 가는 그 장면들을 찍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ABC 협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문의 영향력 이런 걸 측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황희 장관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스톱이 돼 있고 다시 지금 ABC 협회를 다시 지금 부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하여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조선일보 부동산 문제 부각을 시켰습니다. 보람있던 일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부동산 문제 약간 성역처럼 어떤 언론도 잘 안 다루고 부동산 규모를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일단 제가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줘서 사실은 뭐 훨씬 더 액수가 많겠습니다만은 뭐 2조 5천억 규모 40만 평 여의도 거의 뭐 반절에 해당되는 땅을 부동산을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싫어하시는 네, 싫어하는 아마 거예요. 저게 더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조선일보가 저에게 미운털을 박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가 런던에 갔지 않습니까? 네. 여왕 조문하러 갔는데 제대로 조문하지 않고 실종됐다 해서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화를 시켰거든요. 그 얘기도 좀 네. 들려주시죠. 런던에 가서 영국 여왕 조문을 해야 되는데 조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멍뚱한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다른 정상들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검색을 해서 뭐 그리스 대통령 뭐 등등 다른 나라 정상들은 참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혀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덕수 총리도 제 얘기 들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오히려 저보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걸 대정부 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 저 대정부 질문 들어가기 아주 직전에서야 한번 저거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우리 방 식구들이 그냥 막 바로 엄청난 그 검색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저게 어떤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기자 시절의 그 경험이 의정활동에도 그렇죠. 많이 그런 게 도움이 되네요.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아마 다른 기자
경험이 없었으면 원래 그냥 준비했던 걸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기자를 하면 좋은 점이 이제 순발력이랄까요? 또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말을 또 조리 있게 잘해서 말 잘하는 저 의원 누구냐 국민들이 관심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판넬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현장을 옮기셨죠? 그 김현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현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2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2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중박에 테이크아웃한 커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갖고 가죠. 당연히 문화재 보호와 뭐 그런 거겠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거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커피 한 잔도 못 가지고 들어가는 곳에서 만찬, 그것도 그냥 만찬이 아니고 국빈 만찬이면 훨씬 화려하고 푸짐하게 나오는 게 국빈 만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국립 중박 가운데서 어디에서 열리는지, 어디에서 열도록 지금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장소는 그 유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니요,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활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술자리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술은 안 좋아하신다.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를 아마 네, 그렇게 네,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준비 어디에 초점을 보통 두십니까? 그때 좀 다른데요. 뭘 다 하기보다는 좀 의문이 들고 한번 밝혀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몇 군데 아이템을 미리 선정을 한 뒤에 한두 곳에 좀 집중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이제 제일 좀 인상이 남는 건 오석준 대법관 청문회 때였는데요. 오석준 대법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네. 그게 이제 소문으로 몇 가지 증언들은 있었는데 물증으로 좀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했죠, 제가. 네. 취재를 하면서 오석준 대법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한 술집에 단골로 두 분이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럼 그 집이 어디냐 한번 물어본 거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한테. 근데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가거나 피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네. 잘 아는 곳입니다. 뭐 2번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하면서도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김우겸을. 법사위에서 맹활약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과 늘 많이 부딪힙니다. 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뭡니까? 청담동 술집 문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런데 그 전에 오히려 저는 더 공을 들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헤쳤던 것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의문에 쌓인 미국 출장이었어요. 기억납니다. 네네. 왜 갔느냐 여기. 지금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그 바쁜 와중에 막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와중에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갔는데 댄 핑계가 다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위한 어떤 카드를 쓰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 본능 때문에 직접 법무부 장관이 뛰어들었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장관인데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꼭 저에 대해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어느 장관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나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걸 막 더 적극적으로 반격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고 향후 뭐 정치적 입지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계산 이전에 좀 자기중심적이고 또 모든 걸 적대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김우겸 의원께서 본인을 욱하는 게 좀 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훨씬 욱하는 게. 뭐 욱하는 걸로 따지면 저보다 한 10길, 한 100배쯤 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발도 많이 당하셨다면서요? 다 합치면 8건 고발을 당했는데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고발 1등입니다. 당시 대선 기간 동안에 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많은 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제가 8건으로 단연 1등이고 2등이신 분이 3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활약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인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후보죠. 쪽에서 계속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치 제가 이제 취재하는 기자로서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제 네. 나름대로 뭐 보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수륙대제 에서 기억납니다. 소가죽을 벗기는 그 잔인무도한 네. 행태를 했던 그 행사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등 이름을 썼던 걸 찾아내고 했던 것들이 지난 대선 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또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조명이 되면서 취임 이후에도 건진법사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었고 그러면서 사실 건진법사는 좀 요즘엔 좀 안 보여요. 김우겸 의원께서 건진법사 저 실체를 네.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천공이 네.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건진법사를 제거를 해주니까 아마 천공이 또 저 활개를 치는 것 같은데 네. 천공도 좀 드러내 주시죠. 밖으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 탄압 및 신공안 정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대책기구를 좀 만들었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또 대변인을 좀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검찰에 대항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팩트 체크도 하고 또 그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꼭 승리를 해야 할 텐데 가장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민생과 민주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되겠죠. 네. 평상시라면 두 개의 축으로 네. 밀고 나갔을 때 그 여론의 호응도 있고 또 언론의 보도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그냥 전시잖아요. 전시이다 보니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시대적 소명 왜 이재명일까? 이재명이 각광을 받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성장 배경과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고 또 지금 야당 대표가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오로지 지금은 검찰의 공격과 방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지금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똘똘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정말 좀 제한되긴 하지만 우선은 이 어려움을 똘똘 뭉쳐서 좀 돌파해 내면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건설을 해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데 네. 아니 저는 뭐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노동계약 이 노골화돼 있고 문재인 케어 지우기를 뭐 공개적으로 좀 대통령이 나설 정도가 됐으니까요. 이걸 좀 민생 문제지 않습니까?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우겸 TV 10만이 넘었다면서요? 뭐 10만이 넘는 데는 사실 박시영 TV가 혁혁한 공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김우겸 의원을 저희 방송에 그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거죠. 내년에도 우리 김우겸 의원 열심히 의정 활동하려면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힘이 나서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좌진 중에 한 분을 좀 모실 텐데요. 의원님이 좀 껄끄러워할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 나가 있을게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지켜보셔야 합니다. 김우겸 의원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보좌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자리는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잘릴 가능성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김우겸 의원님 밑에서 일하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모로 공부를 하고 있는 최재식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김우겸 의원이 실제 이제 보좌진들하고 격의 없이 좀 잘 지내는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이 아무래도 좀 힘드셔서 그런지 유머 감각은 조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권위의식이라는 거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국민들이 네. 볼 때는 좀 까칠한 스타일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네,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 예, 선입견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굳은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어딘가로 이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꼭 의원님께서 제일 뒤에 제일 좁은 자리 그 시트를 펼쳐야만 앉을 수 있는 좁은 자리에 꼭 먼저 앉으셔요. 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야 되니까 좀 다 타야 하니까. 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조수석에 앉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조수석이 제일 편하겠죠. 여럿이 타면. 근데 꼭 이제 제일 뒤로 먼저 타시고 네. 이제 뭐 막내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앞에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비서관들이 몸은 편할지언정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예. 편하지 않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아니 네. 의원님이 그래도 그걸 노린 거야. 나중에 수첩에 다 적는다고 앞자리 앉은 사람이 누구고. 이거. 그 정도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뭔가 더 대우를 받은 이런 게 전혀 없으십니다. 방송하기 전에 네. 보좌진들 몇 분 만났는데 뭐 설거지도 한다. 아. 이 얘기도 하는데 이거 좀 와전된 얘기 아닙니까? 와전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간식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음. 뭐 누가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주셔서 이제 각자 덜어 먹고 음. 직접 설거지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야, 믿지 못하겠는데. 그 집에서 훈련돼서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아까 보니까 뭐 현장에 나가기도 많이 보좌진이 나간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실이 일이 좀 빡셉니까? 저는 사실 다른 의원실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김의겸 의원실에서만 일해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제가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보입니다. 일은 좀 많다. 많을 땐 많고 적을 땐 적고 뭐 어느 의원실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의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전 장관과 네. 또 동기라서 각별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무슨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의원님께서 이제 저녁 일정까지 다 마치시고 대구로 이제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가지 말고 방배동 땡땡 아파트로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배동 땡땡 아파트면은 사실 조국 전 장관님 만날 일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날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마음을 졸이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에 다 다다라서 전화를 하니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오셨고 전 뭐 대단한 위로의 말씀을 이제 하시나 옆에서 이제 슬쩍 기동량으로 들어볼까 했는데 별 말씀도 없으셨어요. 빵 한 상자 건네드리면서 끼니랑 거르지 마라 뭐 요 정도 취지의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귀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남자들 세계입니다. 예. 지난 그 총선 때 네. 김우겸 의원께서 네. 군산에서 선거운동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같이 있었나요? 혹시? 네, 그때 당시에도 캠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춰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앞부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한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심적으로는 더 여유가 없어 보이셨어요. 참고로 그때 당시에 예비 후보 신분으로 그냥 선거를 마치셨는데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못 해보고 이제 끝났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타 후보들보다 막 많게는 10% 이상씩도 차이가 나게끔 우세하게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선거할 때 입으려고 받아놓은 민주당 파란색 점퍼를 못 입어보시고 이제 결국엔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께서 가장 힘드셨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캠프 이제 해단식 하는 날 마지막 날이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방으로 부르셔서 일일이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제가 사실 눈치 없이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대변인 이제 그만두시고 군산에서 출마하실 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께서 너무 복잡해서 좀 대답해주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면담을 하는 날 그때 못한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니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막상 산 밑에 내려오고 보니 여기도 시냇물도 흐르고 있고 곡식도 자라고 있고 먹고 살려고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겠더라. 이제 여기서 선택을 내가 했어야 했다. 모든 걸 다시 한번 걸고 산을 올라보느냐 아니면 이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이 산 밑에서 사느냐. 나는 전자를 선택을 한 것이고 혹 실패를 하더라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확 산화해버릴 생각으로 난 출마를 한 것이다 라고 의원님 지금 웃으시는데 토시 하나 제가 안 들리고 제가 다 기억합니다. 난 기억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우겸 의원님도 그렇고 보좌진도 말들이 길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김우겸 의원실에서 일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들 보이십니까? 가까운 가족분들은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액면가대로 보이는 뉴스만 보는 친구들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아 힘들겠다. 약간 우려의 눈빛으로 뭐 그걸 원했어요, 내가. 그런 그 친구들이 대답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진이 그 말씀도 하셨는데 흑석동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시에 이제 흑석동 건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제가 듣기로는 거기 이제 팔아서 나왔던 수익금 전액을 다 기부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바가 있는데요. 아, 뭐 최근 일이 아니고요. 제가 2020년 4월에 총선이었죠. 네, 그 전에 2019년 말에 총선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전 선언하기 전에 그 집을 팔고 차액을 한국장학재단 네. 기부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이제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되게 이제 비례대표들은 임기를 마치고 상당수가 또 지역구를 정해서 재선 도전을 많이 합니다. 마음 결정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려고 아니요, 좀 하는지. 네, 아니요, 전혀 못하고 있고요. 정권 교체 때까지는 일을 해야겠다, 또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역구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게 쉬우면 저희 같은 사람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게 어려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막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머리가 빠개지기에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컨설팅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이제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 하고 싶은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거창한 목표나 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기자처럼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하시겠다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볼만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좋은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김우겸 의원 계시는 의원실에 문의를 좀 해주시면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방송 해보니까 대담 영상 해보니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편안하게 해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의정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흡족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